전쟁의 뚜껑이 열리자 세계는 뒤늦게 한국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늘 말로 시작됩니다. 전문가의 예측, 장군들의 계산, 정치인의 선언. 그러나 전쟁은 결과로만 진실을 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드론의 시대다. AI가 전장을 지배한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어떻습니까? 전장을 지배한 것은 여전히 탱크, 포병, 장갑차, 그리고 병사였습니다. 그 순간 수십 년간 조롱받던 한나라의 선택이 조용히 재평가되기 시작합니다. 포방부라 불리던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전쟁이 증명한 나라 대한민국이 선택한 진짜 정답. 여러분, 전쟁은 늘 말로 시작됩니다. 회의실의 예측, 전문가의 분석, 정치인들의 장담. 그러나 전쟁은 결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결과로만, 피로만, 그리고 무너진 도시로만 진실을 말하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드론의 시대다. 인공지능이 전장을 지배한다. 미사일 한 발이면 전쟁이 끝난다. 육군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다. 그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전장을 지배한 것은 드론이 아니었습니다. 최첨단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탱크였고 포병이었으며 장갑차였고 그리고 땅을 밟고 서 있는 병사였습니다. 극단적인 소모전이 펼쳐졌습니다. 하루에 수만 발의 포탄이 발사됐고 수백 대의 전차가 격돌했으며 수천 명의 병사들이 참호 속에서 버텼습니다. 그 순간 수십 년간 조롱받던 한나라의 선택이 조용히 재평가되기 시작합니다. 포방부라 불리던 나라. 시대착 오적이라 비웃음받던 나라. 육군에 집착한다고 손가락질 받던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계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그토록 포병에 투자했는지를, 왜 전차 개발을 멈추지 않았는지를. 그것은 어리석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겪은 나라만이 알 수 있는 피로 쓴 교훈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제 K9 자주포를 주문했습니다. 수백 대를. 루마니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핀란드가, 노르웨이가 줄을 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무기를. 이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명입니다.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길이 정답이었다는, 전쟁이라는 가장 잔인한 시험이 내린 판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그 길을 선택했는지, 어떻게 그 선택을 지켜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세계를 바꾸고 있는지. 이것은 한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내린 결단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옳았음을 전쟁이 증명한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제1장 전쟁은 결국 땅에서 끝난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쟁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날까요? 하늘일까요? 바다일까요? 아닙니다. 답은 언제나 땅입니다. 땅 위에 도시가 있고 땅 위에 사람이 살며 땅 위에 정권이 서 있습니다. 하늘을 아무리 장악해도 바다를 아무리 지배해도 결국 땅을 밟지 못하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2022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세계는 사흘이면 끝날 거라 예상했습니다. 압도적인 공군력, 미사일 전력, 그리고 수천 대의 전차 부대. 우크라이나는 버틸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첫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둘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러시아군은 키이우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우크라이나군이 땅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참호를 파고 대전차 미사일을 쏘고 포병으로 반격하며 버텼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첨단 무기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소모전이었습니다. 하루에 6만 발의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전차가 파괴됐고 장갑차가 불탔으며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급됐고 다시 투입됐으며 다시 싸웠습니다.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당황했습니다. 드론은 어디 갔습니까? 인공지능은 어디 갔습니까? 전장을 지배한다던 최첨단 기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보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을 연상시키는 참호전이었고 1차 세계대전을 떠올리게 하는 포격전이었으며 중세 공성전을 닮은 도시 전투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전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땅을 차지하려면 병사가 필요하고 병사를 보호하려면 장갑차가 필요하며 적을 제압하려면 포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전쟁의 법칙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외쳤습니다. 포탄을 달라. 전차를 달라. 장갑차를 달라. 드론도 필요하고 미사일도 필요하지만 가장 절실한 것은 땅에서 싸울 무기였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움직였습니다. 미국이 M107 전차를 보냈습니다. 독일이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보냈습니다. 영국이 챌린저 2 전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폴란드였습니다. K9 자주포를 팔아달라. 200대가 아니라 700대를. K2 흑표 전차도 달라. 1000대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왜 미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닌 한국이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만이 지금 당장 만들어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만이 실전에 최적화된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만이 땅에서 싸우는 전쟁을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결국 땅에서 끝납니다. 하늘이 아무리 화려해도 바다가 아무리 넓어도 땅을 잃으면 전쟁은 패배합니다. 대한민국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2장 포방부라 불리던 나라의 이유. 대한민국은 왜 그토록 육군에 집착했을까요? 왜 전차에 매달렸을까요? 왜 포병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세계가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볼 때 왜 한국만은 고집스럽게 땅을 바라보았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75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 탱크가 38도선을 넘었습니다. 240대의 T-34 전차가 남쪽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대전차 무기가 없었습니다. 전차도 없었습니다.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야 했습니다.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대전이 무너졌습니다.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나라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왜일까요? 땅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육군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전차와 포병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평양을 넘어 압록강까지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이 개입했습니다. 100만 대군이 밀려내려왔습니다. 다시 밀렸습니다. 다시 서울을 빼앗겼습니다. 다시 남쪽으로 후퇴했습니다. 3년간의 전쟁. 400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1000만 명이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일 뿐이었습니다. 총성은 멈췄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선택이 시작됩니다. 다시는 땅에서 밀리지 않겠다. 다시는 전차 앞에서 무력하지 않겠다. 다시는 포병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방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산업도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무기를 빌려왔습니다. M48 전차를 받았습니다. M109 자주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에게 빌리지 않을 수 있을까?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주국방. 우리 손으로 무기를 만들겠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돈 낭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밀어붙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세웠습니다. 방위산업을 육성했습니다. 1980년대 K1 전차가 탄생했습니다. 미국 기술을 도입했지만 한국 땅에서 조립했습니다. 한국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짜집기라고 했습니다. 복제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K9 자주포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2000년대 K2 흑표 전차가 나왔습니다. 순수 국산 기술이었습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다니. 하지만 조롱도 따라왔습니다. 포방부, 포병과 방위산업부 장관의 줄임말. 한국은 포병에만 집착한다. 시대를 역행한다. 이제는 공군의 시대인데, 해군의 시대인데 왜 아직도 육군에 매달리느냐. 그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비판을 들었습니다. 조롱을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밀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세계가 깨달았습니다. 포방부라 불리던 나라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현실은 늘 보수적인 자의 편이라는 것을. 전쟁을 겪은 나라의 판단이 정확했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70년 집념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3장 K9와 K2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7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급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672문, K2 흑표 전차 1000대, 파오 7일 전투기 48대, 총액 200억 달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폴란드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왔습니다. K9을 달라고 했습니다. 핀란드가 왔습니다. 노르웨이가 왔습니다. 루마니아가 줄을 섰습니다. 이집트가 K9을 주문했습니다. 인도가 K9 기술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호주가 K9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갑자기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원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실전에서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포병이 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자주포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K9 자주포. 이 무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쓸모없다는 말을 들으며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그렇게 묵묵히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K9의 성능은 압도적입니다. 분당 6발을 쏠 수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 54km. 자동장전 시스템으로 3명의 승무원만으로 운용 가능합니다. 발사 후 30초 안에 진지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적의 대포병 레이더가 위치를 파악하기 전에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숫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이 보여준 것은 명확했습니다. 포병전은 속도 싸움입니다. 누가 먼저 쏘고 누가 먼저 피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러시아 자주포는 분당 2발을 쏩니다. K9은 6발을 쏩니다. 3배 차이입니다. 이것은 전투력 3배가 아니라 생존율 3배를 의미합니다. 폴란드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폴란드도 우크라이나처럼 포병전을 치러야 합니다. 그들은 생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K9을 선택했습니다. K2 흑표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 K1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K1A1으로 개량했습니다. 2000년대 K2가 나왔습니다. 순수 국산 설계였습니다. K2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한국 지형에 최적화됐습니다.
산악지형에서 높은 포신 각도, 좁은 도로에서 뛰어난 기동성, 그리고 자동장전 장치. 승무원 3명으로 운용 가능합니다. 사격 속도가 빠릅니다. 분당 10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터키가 K2를 도입했습니다. 시리아 전선에 투입했습니다. 실전 테스트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산악지형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였습니다. 명중률이 높았습니다. 고장률이 낮았습니다. 터키군은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주문을 넣었습니다. 2025년 1월 6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를 찾았습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다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를 공개적으로 호평했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산 무기를 샀을까? 두다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 파트너들이 굉장한 최신 무기를 수개월 안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유럽의 다른 파트너들의 경우 인도까지 수년이 걸린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이 얘기는 우리 유럽 방위산업의 잠재력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라 했습니다. K2 주력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그는 하나하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주문한 뒤 배송되기까지 시한이 1년이다. 다른 유럽 파트너들의 경우 인도까지 수년이 걸린다고 했다. 이것은 폴란드뿐 아니라 나토 전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다. 폴란드는 진심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총생산 대비 4.12%를 국방비로 지출했습니다. 나토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올해는 4.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무기를 삽니다. 그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은 M1A2 전차를 만듭니다. 하지만 생산 속도가 느립니다. 독일은 레오파르트 2를 만듭니다. 하지만 생산 라인이 거의 멈춰 있습니다. 프랑스는 르클레르를 만듭니다. 하지만 수출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만이 K2를 연간 100대 이상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K9와 K2의 진실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쓸모없다는 말을 들으며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그렇게 묵묵히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전쟁을 겪은 나라만이 만들 수 있는 피로 쓴 교훈이 담긴 무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이 세계 시장에서 정답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제사장 하늘은 단계로 정복했다. 땅을 지킨 대한민국은 이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멀었습니다. 너무나 멀었습니다.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는 손에 꼽혔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그들만이 하늘을 지배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사다 쓰는 나라였습니다. 1950년대 한국 공군은 미국에서 받은 F-86 전투기로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F-5 전투기를 받았습니다. 1970년대에는 F-4 전투기를 도입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F-16 전투기를 구매했습니다. 모두 미국제였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꿈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만들겠다. 우리 기술로 하늘을 지키겠다. 그 꿈은 조롱받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수십조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실패할 게 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법을 바꿨습니다. 한 번에 전투기를 만들 수 없다면 단계를 밟아 올라가자. 훈련기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KT-1이 탄생했습니다. 1999년 KT-1 웅비 기본 훈련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프로펠러 훈련기였습니다. 작은 비행기였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설계하고 만든 첫 번째 항공기였기 때문입니다. 조종석부터 엔진까지 모든 것을 한국 땅에서 조립했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겨우 훈련기 하나 만들었다고 좋아하느냐. 전투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2005년 T-50 고등 훈련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제트기였습니다. 초음속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과 공동 개발했습니다. 한국이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생산도 한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술을 배웠습니다.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T-50은 성공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구매했습니다. 이라크가 주문했습니다. 필리핀이 도입했습니다. 훈련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2011년 FA-50 경공격기가 등장했습니다. T-50을 개조한 전투기였습니다. 훈련기에 무장을 달았습니다. 레이더를 장착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전 투입 가능한 전투기였습니다. FA-50의 성능은 놀라웠습니다. 가격은 F-16의 3분의 1, 유지비는 5분의 1. 하지만 대지 공격 능력은 충분했습니다. 소규모 분쟁, 대테러 작전, 국경 경비에 최적화됐습니다. 가성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폴란드가 FA-50을 주문했습니다. 48대. 말레이시아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페루가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투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작은 전투기였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전투기가 세계 하늘을 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KF-21 보라매 4.5세대 전투기.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된 초음속 스텔스 전투기. 2022년 7월 첫 시제기가 공개됐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냈습니다. KF-21은 F-35급은 아닙니다. 하지만 F-16보다 월등합니다. 가격은 F-35의 절반. 성능은 4.5세대급. 스텔스 기능이 있습니다. 초음속 순항이 가능합니다. 국산 AESA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국산 미사일을 장착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이라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접촉해왔습니다. 폴란드가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KF-21은 아직 양산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미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입니다. 한 번에 하늘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KT-1에서 시작해 T-50으로 올라가고 FA-50으로 진화하고 마침내 KF-21에 도달했습니다. 단계적 자립의 역사입니다. 조롱을 견디며 비판을 감수하며 그렇게 한 계단씩 올라온 결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기술 자존심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남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입니다. 제5장 해군은 피눈물로 시작됐다. 땅을 지키고 하늘을 올려다본 대한민국은 이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더 멀었습니다. 더 어려웠습니다. 배 한 척 만드는데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습니다. 기술은 더 복잡했습니다. 시간은 더 오래 걸렸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날 대한민국 해군은 사실상 맨손이었습니다. 군함이라고 부를 만한 배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일본이 버리고 간 낡은 소형 경비정이었습니다. 엔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무장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북한군은 바다를 통해 남쪽을 공격했습니다. 동해안으로 침투했습니다. 서해안으로 상륙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배가 없었습니다. 무기가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군 장교들이 모였습니다. 월급을 모았습니다. 사비를 털었습니다. 아내들이 살림비를 쪼갰습니다. 집안의 금부치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배 한 척을 샀습니다. 민간 화물선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PS-91호. 대한민국 최초의 상륙함이었습니다. 이 배는 전쟁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됐습니다. 해병대를 실어 날랐습니다. 물자를 보급했습니다. 부상자를 후송했습니다.
낡고 느린 배였지만 없어서는 안 될 배였습니다. 장교들이 사비로 산 그 배가 나라를 지키는 데 쓰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낡은 구축함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배였습니다. 이미 30년이 넘은 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그것이라도 있어야 바다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한국 해군은 미국의 중고배로 버텼습니다. 낡은 구축함, 낡은 호위함, 낡은 초계함. 모두 남들이 쓰다 버린 배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75년 포항급 초계함 건조가 시작됐습니다. 작은 배였습니다. 1000톤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설계하고 만든 첫 번째 전투함이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울산급 호위함이 등장했습니다. 2000톤급 전투함이었습니다. 미사일을 장착했습니다. 대잠 능력을 갖췄습니다. 방공 무기를 탑재했습니다. 더 이상 경비정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투함이었습니다. 1990년대 참수리급 고속정이 나왔습니다. 작지만 빠른 배였습니다. 미사일을 장착했습니다. 연평해전에서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을 격침시켰습니다. 작은 배가 큰 배를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의 승리였습니다. 2000년대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이 등장했습니다. 4000톤급 전투함이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아니었지만 현대적인 방공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대잠 헬기를 탑재했습니다. 순항 미사일을 장착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드디어 원양작전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눈물 없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장교들이 월급을 모아 배를 산 그날부터 중고 구축함으로 버텨온 수십 년까지 대한민국 해군은 가난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한 척씩 한 척씩 그렇게 배를 늘려갔습니다. 이 장면은 대한민국 해군의 정신이 됩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지킨다. 돈이 없으면 모아서라도 산다. 기술이 없으면 배워서라도 만든다. 이것이 한국 해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수리에서 이지스 구축함까지 그 긴 여정의 시작은 피눈물이었습니다. 단계적 자립의 역사입니다. 조롱을 견디며 비판을 감수하며 그렇게 한 계단씩 올라온 결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기술 자존심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남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입니다. 제8장 고슴도치 국가의 완성.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어떤 나라가 됐을까요? 늑대의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먼저 물지 않습니다. 침략하지 않습니다. 영토를 넓히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만한 나라도 아닙니다. 건드리면 감당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공격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입니다. 고슴도치입니다. 고슴도치는 작은 동물입니다. 늑대나 곰에 비하면 약합니다. 하지만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온몸에 가시가 돋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려고 하면 입이 찢어집니다. 잡으려고 하면 손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포식자들도 고슴도치는 피합니다. 먹을 수는 있지만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선택한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슴도치 전략. 먼저 공격하지 않지만 건드리면 견딜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나라. 이것이 진정한 자주국방입니다. 이것이 평화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땅에서 고슴도치가 됐습니다. K9 자주포 1000문 이상. 분당 6000발 이상의 포탄을 쏠 수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 2000대 이상.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 전력입니다. K385 장갑차. K21 보병 전투차. 현대화된 육군입니다. 이 전력이 38선 너머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침하면 어떻게 될까요? 1분도 못 가서 포격이 시작됩니다. K9가 불을 뿜습니다.
시간당 3만 발 이상의 포탄이 북한군 진지를 덮습니다. 전차가 전진합니다. K가 달립니다. 북한 T-6이 전차는 상대가 안 됩니다. 장갑차가 병력을 실어 나릅니다. 반격이 시작됩니다. 북한은 알고 있습니다. 남침하는 순간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 시작된다는 것을. 1950년의 T-34 전차 돌격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2026년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75년 전의 그 군대가 아닙니다. 하늘에서도 고슴도치가 됐습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 F-15K 전투기 60대, F-16 전투기 150대 이상, 그리고 곧 KF-21이 배치됩니다. 120대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동아시아 최강 공군력입니다. 북한 공군은 상대가 안 됩니다. 미그-29가 주력입니다. 1980년대 전투기입니다. 레이더도 낡았고 미사일도 구형입니다. 한국의 F-35A 앞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격추됩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공포입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미사일을 쏩니다. 북한 조종사는 죽기 전까지 적기를 보지 못합니다. 중국이 개입하면 어떨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한국 공군은 이제 중국 공군과도 맞설 수 있습니다. F-35A는 중국의 J-20과 대등합니다. KF-21도 J-10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숫자는 밀리지만 질은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중국도 계산해야 합니다. 바다에서도 고슴도치가 됐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6척. 탄도미사일을 요격합니다. 순항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대잠작전을 수행합니다.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인천급 호위함, 포항급 초계함, 참수리급 고속정, 3,000톤급 잠수함 9척. 이 전력이 서해와 동해, 남해를 지킵니다. 북한 잠수함이 침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해군의 대잠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링스 헬기가 뜹니다. 소나가 작동합니다. 어뢰가 발사됩니다. 북한의 낡은 로미오급 잠수함은 탐지되는 순간 격침됩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북한 해군기지 앞에서 대기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도 완성됐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천국 미사일, 엘셈 미사일, 3단계 방어망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요격합니다. 패트리어트가 고고도에서 막습니다. 천궁이 중고도에서 막습니다. 엘셈이 저고도에서 막습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 능력도 있습니다. 현무 탄도미사일, 현무 순항미사일, 사거리 800km,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평양도, 신의주도, 청진도, 원산도 모두 사정권입니다.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면 한국은 평양을 공격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이것이 고슴도치 국가의 완성입니다. 먼저 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리면 물어뜯습니다. 먼저 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맞으면 쏩니다.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격받으면 반격합니다. 그것도 배로 10배로 반격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기더라도 피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억제력입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선택한 길입니다. 에필로그 이 나라는 운으로 지켜진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프롤로그에서 시작해 8개의 장을 지나 이제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운으로 지켜진 나라가 아닙니다.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지켜진 나라입니다. 조롱을 견디며 비판을 감수하며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온 나라입니다. 1950년 우리는 맨손이었습니다. 전차도 없었고 포도 없었으며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배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북한군 탱크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나라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반격했습니다.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평양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이 밀려왔습니다. 다시 후퇴했습니다. 다시 서울을 빼앗겼습니다. 3년의 전쟁, 400만 명의 사상자, 1000만 명의 이산가족, 폐허가 된 국토. 그날부터 대한민국의 선택이 시작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겠다. 다시는 땅에서 밀리지 않겠다. 다시는 남의 보호에만 의존하지 않겠다. 우리 손으로 우리를 지키겠다. 자주국방. 그것이 대한민국의 결단이었습니다.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무슨 자주국방이냐. 미국 무기나 사다 쓰라고 했습니다. 전차 만들 돈으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포병에 투자할 돈으로 도로를 깔고 공장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육군을 키웠습니다. K1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짜깁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K1A1으로 개량했습니다. K2 흑표를 만들었습니다. 순수 국산 전차였습니다. 포병에 투자했습니다. K9 자주포를 개발했습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쓸모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대착오적이라고 했습니다. 포방부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만들었습니다. 공군도 키웠습니다. KTL 훈련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작은 프로펠러기였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T-50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기, 그리고 KF-21 스텔스 전투기. 단계를 밟아 올라갔습니다. 해군도 버텼습니다. 장교들이 월급을 모아 배를 샀습니다. 중고 구축함으로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부끄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항급 초계함을 만들었습니다. 울산급 호위함을 만들었습니다. 참수리급 고속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만들었습니다. 잠수함도 만들었습니다. 장보고급에서 시작했습니다. 기술을 배웠습니다. 손원 1급으로 발전했습니다. 국산 화율을 높였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을 만들었습니다. 순수 국산 설계였습니다. 3,000톤급 대형 잠수함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전쟁이 터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드론의 시대라던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인공지능의 전쟁이라던 예상은 틀렸습니다. 전장을 지배한 것은 여전히 전차였고 포병이었으며 장갑차였고 병사였습니다. 그 순간 세계가 한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왔습니다. K9를 달라고 했습니다. 672문. K2를 달라고 했습니다. 1000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왔습니다. 핀란드가 왔습니다. 노르웨이가 왔습니다. 루마니아가 왔습니다. 왜일까요? 왜 갑자기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원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전쟁이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포방부라 불리던 나라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땅에 집착하던 나라의 판단이 정확했다는 것을, 조롱받던 선택이 정답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하루를 살 수 있는 이유,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는 이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답을 준비해온 이 나라의 선택 덕분입니다. K9가 38선 너머를 겨누고 있습니다. K2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F-35A가 하늘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함이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물속에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무미사일이 발사대에 장전돼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75년간 조롱을 견디며 비판을 감수하며 가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한 걸음씩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은 운이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강한 나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만만한 나라는 더더욱 아닙니다. 건드리면 감당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공격하면 배로 10배로 되받는 나라입니다. 고슴도치입니다. 작지만 가시투성이인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나라를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나라를 믿어도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편히 잠들어도 되는 이유입니다. 전쟁이 증명한 나라. 대한민국이 선택한 진짜 정답. 그것은 바로 자주국방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